예, 김종훈입니다. 원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와이프가 지난번에 올린 이 60일의 문제풀이 영상을 슬쩍 보더니 얼굴 안 나오고 직접 목소리로만 이렇게 풀어내는 거 너무 재미가 없다. 짧게 올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고 제안을 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지금 현재 25일 저녁 7시 15분이네요. 네, 퇴근하자마자 정말 이제 옷도 제대로 안 벗고 바로 이렇게 앉았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된 시험이죠. 22일 날. 그때 이제 저는 이 시험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이 책, 희대의 명저가 됐으면 좋겠을 이 책, 네, 한국사로드 출간 기념으로 지난 일요일 날 16일 날 아차산 투어에 이어, 네, 아차산 당시 이제 아차산에 오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마음이 보인다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아차산 투어에 이어, 네, 국립서울연추원에 찾아가지고 친일과 항일의 그 갈림길에 선 사람들의 제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충원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현충원 곳곳에 잠들어 있는 친일파와 애국지사들을 찾아가지고 직접 한 명 한 명 여러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그 투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근데 바로 투어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제 모의고사를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평은 60회보다는 쉬웠다. 근데 까다로운 문제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거 혼자 먼저 모의고사 풀고 나서 당연히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60회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고, 60회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회 때도 2개 틀렸고, 이번에는 당연히 만점이라 생각했는데 2개 틀렸어요. 왜냐면은 근현대사 파트가 이번 61회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제 느낌에서는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근데 조선 쪽에서 한국사로도 2권에 들어갈 그 조선 파트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야, 이거 정말 함정 문제다.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번에는, 네, 이게 TV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꺼지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고 나서 이런 함정들이 역시 이번에도 극복을 못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60일에 이 한능검 문제지인데, 다 아시죠? 한국상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이 문제가 항상 올라옵니다. 바로 시험 당일날 정답이랑 같이. 물론 해설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운받아가지고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1번부터 살피면은 이제 한국사로도 1권에도 제가 이 1번 문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40m 시험 봤을 때, 그때 1번 문제의 보기는 연천의 전공리 유적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1번 문제 딱 풀자마자, 전공리 유적지는 다 아시겠지만 다 구석기 대표적인 문화재잖아요. 제 유적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리에 그 문제를 풀면서 들었던 생각이, 전공리 꼭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답사를 제일 먼저 간 곳이 한국사로드에서 1장 1편이 전공리 유적지예요. 전공리 유적지에 관련된 그런 그렉보엔과 상리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렇게 풀어낸 건데, 이 문제도 저도 풀 때 강양 되게 쉬운, 일본은 항상 쉽죠. 그래서 1점짜리인데, 왜냐면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와 그 청동기와 철기 시대, 소위 말하는 고조선 이전에 형성됐던 그 문화에 대해서 특색을 이렇게 맞추라는 거는 정말 그냥 뭐랄까요, 그 특색들이 너무너무 명징하기 때문에 고르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얻은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보더라도 이 과연 현장은 어떨까? 직접 가서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접 가서 보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 가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굴됐다. 8,000년 전. 집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리고 그물추. 정답은 당연히 신석기 시대 관련된 이야기죠. 까다로운 게 하나 없는 문제인데,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도 그냥 그렇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여기 못 가봤어요. 언젠가 이 문제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오산에 여기 한번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석시대의 대표. 왜냐면은 연천에 가면은 전공리 유적에 가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탄강이 있죠. 그리고 금굴에 가면, 단양금굴에 가면 그 앞에는 뭐가 흘러요? 그렇죠. 남한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양금굴이 정말 단양금굴이 너무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은, 단양금굴 자체가 동굴이고 그 앞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바로 남한강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근구리일 수밖에 당연히 근구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이거의 정답은 당연히 구석기와 신라 시대를 구석기와 신석 시대를 가장 나누는 여러분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농경과 목축이죠. 농경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죽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랬던 게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던 게 비로소 뭔가 작물을 심기 시작함으로써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걸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저장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토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뾰족하게 가지고 땅바닥에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하려고 왜 농경과 목축을 해서 비로소 식량을 저장하는 상태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죠. 4번 고인돌이나 돌로무덤은 당연히 청동기 시대고 여러분 고인돌 제가 이것도 책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고인돌을 직접 강화도에 그 가가지고 정말 100톤에 어마어마한 그것도 깎아가지고 깨가지고 부숴서 사람들 수천 명이 동원돼가지고 밧줄로 끌어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올린 그런 고인돌을 직접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비로소 구석기와 신석기까지 이루어졌던 그 평등했던 관계가 이렇게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고인돌. 그래서 제가 고인돌을 마스터피스라고 감히 청동기 시대의 마스터피스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고인돌. 직접 가서 보면 달라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이 남쪽 땅에 3만 기 이상 거의 4만 기가 넘는 그 고인돌이 이렇게 우리 남쪽 땅에 포진돼 있다는 걸 알면은 고인돌이 근데 단순하게 이 어마어마한 100톤 이상의 고인돌도 당연히 그 당시에 군장 혹은 리더의 무덤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무덤들이 많거든요. 저쪽 남쪽에 가면 화순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보면 고인돌이 과연 모두 다 책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과연 다 리더의 무덤이었을까? 군장의 무덤이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마을에서 일종의 고인돌이 장례 문화를 이끄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명도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 철기시대 중국의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게 명도전인데 명도전 여러분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면도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책에서 언급한 건데 제가 국박에 갔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학생들이 앞에 서 있는데 저 명도전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화폐로 썼냐. 저거 손에 찔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엄청 찔려가지고 아플 텐데 실제로 칼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전이 철기시대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고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무늬 거울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그 영토와 정말 일치하는 그 우리의 영토에서의 청동기 문화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2번도 당연히 우리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2번은 이제 고대 중앙집권 국가 이전에 형성된 나라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부여나 사만이나 동해, 옥저, 초기 시대의 고구려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에 대한 여러분 문제는 이 범위 내에서 나오겠죠. 5월과 10월에 제철 행사가 있었고 신지와 읍차 지배자가 있었다. 목지국, 산호국, 구야국 여러 소국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렇죠.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만 관련된 말 그대로 사만 관련된 그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마한, 지단, 변환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 있는 소국들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와 읍차 관련된 여러분 대표적인 신지와 읍차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 영역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야.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지와 읍차 자체가 이게 종교 지도자와 일종의 정치적인 지도자니까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게 정답이 1번이네요. 여러분 소도를 구분 있는 게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일종의 활동했던 영역인데 여기는 함부로 침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 여러분 뭘 세워놨어요? 하늘과의 연결고리인 새, 특히 기러기 같은 경우를 이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걸어놓은 이게 바로 솥대예요. 솥대, 지금으로 치면 솥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 앞에 있네. 이게 신성 지역인 소도를 그 솥대를 여러 개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종교 지도자의 영역이다 해가지고 정답은 쉽죠. 1번이요. 이 소도 같은 경우도 이걸 확인하려면은 지금 일종의 솥대가 하나의 문화유산처럼 돼가지고 여러 곳곳에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가면 심지어 호로고르에 가도 이 솥대를
전혀 그 문화유산과도 상관없이 그 지역이 갖는 의미와 상관없이 일종의 뭐랄까요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좀 세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재밌죠. 뭐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좀 길기 때문에 이 책 한국사로도 좀 보셔가지고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살피셨으면 좋겠고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벼슬은 16분계가 있고 좌편과 달솔 그리고 은솔, 덕솔, 한솔, 나솔이 있다. 그리고 관은 은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했고 지방은 오방이 있고 이렇다. 이게 결정적이네요. 웅진성. 여러분 웅진성이 어디예요? 공주죠. 백제를 뜻하는 거죠. 백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제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온 중앙집권화된 백제의 이야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뒀다. 신라고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여러분 제가회의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고구려예요. 그러면은 신라는 뭐예요? 화백회의. 그러면 백제는 정삼회의. 그래서 실제로 부여에 가면은 정삼이 여러분 이렇게 정삼회의를 했던 그 장소가 유적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3번 지방장관으로서 욕설과 철학은지가 있다. 이거는 뭐 고구려의 관등이고 위화부와 영객부와 중앙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으로 이루었다. 헷갈려요. 4번, 5번 특히 이제 4번이 이런 관서를 설치했다? 저처럼 그냥 일반 기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화부와 영객부의 중앙관서 이걸 어떻게 알아?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이걸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 보다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이뤘다. 여러분 그 백제 성왕이 수도를 부여로 옮기고 나서 웅진에서 삽이 부여로 옮기고 나서 여러분 나라 이름을 모르겠어요? 남부여로 했죠. 왜? 본인 자체가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그 국방의 계승의식을 익혔다는 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물론 성씨 자체가 부여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왕으로 추대됐던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부여 풍인 거예요. 네, 부여씨의 풍이란 이름을 가진 그 왕자가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정답은 여러분 뭐예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은 5번이네요. 그리고 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네요. 그리고 원년에는 백제 관미성을 빼앗았다. 10년에는 신라에 침입한 외려 격퇴했다. 13년에 후연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명의 왕 중에 하나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세종대왕, 조선시대. 두 번째가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이 여러분 18살의 왕이 오르는데 391년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0년에 신라의 도움을 수락해서 그렇죠. 신라의 5만 군사를 보내죠. 보병과 기병을 섞어가지고. 왜냐면은 또 이것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지는데 광개토 태왕이 이제 북방을 계속해서 광개토 태왕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또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미치겠네. 아무튼 18년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왕자 거련이 누굴까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여러분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뭐예요? 고담덕. 그의 아들 장수왕의 이름이 뭐예요? 고거련. 제가 이제 다른 영상 보시면은 이제 아차산에 오르면은 삼국의 마음이 보인다. 그 영상 한번 따라 보세요. 보시면은 실제로 아차산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장수왕이 이 아차산을 차지하게 됐는지 이 과정 속에서 광개토 태왕 고담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문제는 어쨌든 광개토 태왕에 관련된 얘기니까 광개토 태왕과 관련된 답만 찾으면 돼요. 광개토 태왕의 여러분 뭐예요? 연호가 영락. 그러니까 쉽죠. 낙랑군 축출. 그러니까 요 정답만 찾으면 쉬운데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요거를 살피려고 하면은 복잡하고 어려워져. 근데 광개토 태왕의 흐름만 알면 광개토 태왕이 무엇을 했는지 알면 이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 낙랑군을 추출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미천왕의 이야기고 그리고 뭐
당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축소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연개소문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다 고구려의 이야기니까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거 볼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이다. 그는 금강산맥영론, 대승기신론, 불교 교리연구, 무예가 정토사상, 불교대중화. 여러분 무예가 하면은 그쵸, 원효대사죠. 원효대사, 해골묵 막 이렇게 나오는 노래 주인공.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그 이제 사만통일의 과정 속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날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목이 말라서 마신 물을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당나라로 안 가고 이제 이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결국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다고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대중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힘썼던 거죠. 근데 원효대사랑 의상대사가 여러분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특히 원효대사는 원래 불교가 귀족, 처음에 이제 사만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귀족 문화로서 이제 향유되고 있었는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게 뭐냐면 이 무예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불자들이 항상 외우는 게 뭐예요? 절에 가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죠. 나무 누구누구에게 빕니다. 누구에게?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빕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관세음 부처께 바랍니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무 아미타불을 여러분 만든 게 누구예요? 원효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만든 게 원효고 뒤에다 관세음보살 붙인 게 누구예요? 바로 의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효가 여러분 강조한 게 뭐냐면은 귀족에게 점유됐던 이 불교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거를 외우기만 해도 얼마든지 내세에는 그 극락정토, 불국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거를 바로 강조한 게, 그게 바로 원효인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 그러니 정답 같은 경우도 1점짜리 쉬운 문제네요. 1심사상과 화생사상을 추가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1심사상과 화생사상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왜 1심사상이에요? 왜 하나의 마음이겠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은 뭔가 달라질 수 있고 달라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뭐랄까,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게 바로 1심사상의 가장 그 정수인데, 해골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타들어갈 것도 목마름이 해골에 내 마음먹기, 그 순간 마시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 해골에 들은 물을 봤을 때 어땠어? 정말 경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변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심사상, 그리고 이제 화생사상 역시 뭐 그런 연유에서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외치는 순간 이렇게 같이 불교의 대중화를 이룸으로써 불국정토에 갈 수 있다. 그 얘기. 왕호척축전, 황룡사 구축을 건의한 거는 지장대사가 누구예요? 김덕만, 선덕여왕에게 건의했던 이야기고, 나머지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사로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뭔가 치트키 같아요. 설명이 필요할 때 한국사로드를 보시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시간은 없고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연흥 2년에 여경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 계로왕이 사신을 보낸 거네요. 계로왕이.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해서 나왔으면 오후 같은 독한데, 고구려의 선조인 고고낭의 우호를 가벼이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지휘해 우리 국경을 밟았다. 신의 선조인 근구수왕이 군대를 정비해 쇠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나니 이후 감히 남쪽으로 못 봤는데, 고구려가 강성해져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야기네요. 일단 여러분 계로왕,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고국 원왕은 근초고왕 시절에 당시에 백제에 가장 중흥했던 4세기에 371년경에 근초고왕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왕이 바로 고국 원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떻게 동생뻘의 백제에게 여러분 왕이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얼마나 열받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고국 원왕의 여러분 손자가 누구예요? 광개토 태왕과 그리고 누구예요? 장수왕인 거예요. 그러니 그 복수의 칼날을 어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북쪽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안정시키고 나서 비로소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광개토 태왕이 우선적으로 391년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92년부터 남쪽으로 내려왔고,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정시키고 나서 그의 아들 장수왕이
여러분 남쪽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한강역까지 내려오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중원, 충주까지 가서 고구려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475년경에 이 최종적으로 계류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수왕에 의해서 아차산으로 끌려와서 목이 댕강 잘려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문주왕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비로소 한성시대의 백제를 접고 웅진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제 사람들 다 충청도다 뭐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성백제 소위 말하는 백제시대 특히 근초고왕 시대의 이 백제시대는 여러분 한성에서 몇 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한성이 여러분 어디예요? 그렇죠. 올림픽공원 강남이에요. 송파구, 서초구 이쪽이에요 여러분. 강동구 이쪽이에요. 강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했어? 이 기간 동안 500년 동안 한성에 있었던 거고 이 장수왕이 내려가서 계류왕을 죽이니까 남하해가지고 웅진으로 내려간 거야. 공주로 내려가서 여러분 몇 년 있었어요? 60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백제로 내려가, 그러고 나서 이 공주 땅이 작으니까 더 넓은 개활지를 찾다가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사비, 부여인 거예요. 거기서 120년을 있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비에서 120년을 있었지만 실제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서동요,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 무왕이 여러분 제위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천도를 준비하니까 부여랑 왔다 갔다 했어요. 익산에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40년을 빼면 부여 기간이 80년, 여기 40년. 실제로는 여러분 한성백제, 백제의 주된 대부분의 3분의 2라는 시간은 어디 있었어요? 네, 한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의 상황 배경으로 오는 것은 3점짜리. 이 계류왕이 내려왔을 때니까 여러분 장수왕이 죽음을 당했을 때니까 장수왕이 치고 내려왔을 때죠. 을지문덕 이건 아니죠. 이건 나중에 얘기예요. 수나라가 침입을 했을 때 나중에 장수왕 이후에 그 뒤에 뭐 평원왕 평강공주와 호동왕자래 제 바보 온달 장군의 그 아들인 영양왕 시절에 600년경이구나 590년의 왕이 올라와서 600년경에 수나라가 4번 침입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승리를 한 거고 동성왕이 나제동맥을 강화했다. 이건 뭐 장수왕 후반의 이야기니까 요 나중에 이야기고 나타난 배경으로 오른 거니까 성왕 이건 개백 망했을 때 이야기고 요거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을 추진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개토 태왕이나 장수왕이나 다 자기의 조부인 증조부인 고구원왕을 어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 근데 복수를 하려면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북쪽이 안정돼야 되고 내부의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국내 상에 있던 어때요?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아 시간이 뭐 벌써 뭐 이렇게 빨리 가네요. 아 맞다. 7번 가나와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명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했다. 이근행이 20만 병사를 이끌고 매수성에 주둔했다. 신라 군사가 공격해서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표를 남겨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3점짜리인데 저랑 같이 아차산에 오르면 삼국의 마음이 보인다를 읽었으면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고 2년 뒤인 668년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그리고 676년에 신라가 마침내 당나라를 몰아내고 이 사만통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정토 누구냐? 연개소문의 동생이에요. 연개소문이 자기의 동생인 연정토를 이 한성 지역을 마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666년에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의 아들 연남생과 연남건과 연남산 사이에 갈등 내분이 심화돼가지고 당시에 대망리지였던 연남생 첫째가 당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고 거기서 당나라 군대를 20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평양성을 격파한 거예요. 그러니 내분에 의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700년 국가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한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추정컨대 고구려가 망했던 668년 이후로 볼 수 있고 이근행이 매수성에서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해서 말 3년을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당나라 군대를. 그런 676년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10년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를 치는 그 과정의 이야기니까 아니고
문무왕이 안승을 보도광으로 책봉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김추추가 당, 요거는 연개소문이 정권을 처음에 잡았을 때 연개소문이 정변을 잡아서 권력을 내고 642년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국을 맞았다. 이거는 부여풍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왕으로 추대된 부흥운동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단순히 외워서는 안 돼요. 삼국 간에 왜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고 왜 권력을 차지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 흐름이 쫙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달다 외우려고 하면은 이미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하면서 아 요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로드가 제가 비록 썼지만 그래서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장에 보면은 연종투가 활약했던 현장, 이근행이 실제 활약했던 그 전투 현장, 이 사람들이 삼국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말로 한강을 차지하고자 했던 이유, 그거를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거길 차지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간 게 아차산이고, 그래서 간 게 당성이고, 그래서 간 게 연천의 호로고르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의 그 돌을 쌓아가지고 그 막 백성들이 그 돌을 쌓아서 왜 여기를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보여요. 왜? 공부해서 그러고 생각을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무왕 여러분 누구예요? 태종무열왕의 아들, 김춘추의 아들 여러분 김범민이에요. 그 경주에 가면은 막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처음에 강신무라 그래가지고 무당될 때 그 신내림 받는 곳이 이 문무대왕릉 앞이에요. 여기도 제가 자세하게 신라편에 써놨는데 문무대왕이 삼한통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6년에 삼한통일의 주역이 돼가지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앞서서 668년에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이 고구려의 세력을 복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한승을 이 보도광, 익주 지역으로 유민들과 함께 보내가지고 어때? 거기에 여러분 지역의 일종의 왕이라고 이렇게 추대를 하지만 책봉을 하지만 일종의 하나의 포용 정책으로서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2번이죠. 김춘추 태종무열왕이죠. 네, 왕이 되는 과정 기가 막혀요. 막 김유신이랑 막 겹사도 맺고 자기의 딸을 막 김유신 한가빈이랑 김유신에게 보내고 김유신도 막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을 막 김춘추에게 보내고 막 정말 권력을 얻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연개소문 이야기는 제가 마찬가지로 책에 자세히 썼고 부여풍에 관련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부여풍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한테는 부여풍이거든요. 부여풍 관련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공주나 부여에 갔을 때 제가 부여풍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다음 가상대화 이후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에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난문을 일으켜서 연우를 경운으로 했다. 일단 여러분 웅천 웅진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의 아버지가 왕이 어떻게 불만. 이게 일단은 삼한 통일 이후에 이제 신라 후반기에 이제 그 난을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하려니까 전국 곳곳에서 난이 일어났다고요. 김원창의 난 이후 여러분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 경주 인근에서 굉장히 크게 난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건 뭐 원종과 애노가 나올 때 있고 막 효심의 난이 나올 때 있고 한데 정답은 쉽습니다. 4번인데 놓치지 말을 게 바로 이 웅천주예요. 저도 김원창의 난이 이제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는 뭐 웅천 쪽에서 일어난 거는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공산성에 가니까 단순히 백제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의 역사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인조가 나중에 여러분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인조가 서울에서 있다가 인조가 어때요? 어디로 내려와? 공주까지 피신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조의 실제 생활했던 지역이 공산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그 백범 김과 연계된 역사도 거의 공산성에 있어요. 거의 광복루라고. 정말 근현대세까지 백제 시대부터 근현대세까지 역사가 오롯이 품은 게 공산성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삼한통일의 그 신라 시대에 이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그 역사도 거기에 숨어 있어요. 공산성에.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공산성이.
공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한 바퀴 도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직접 가서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 이후에 이렇게 정말 모든 곳에 역사가 숨어 있는 게 장소가 있구나. 그게 바로 공산성이에요. 꼭 공산성에 가서 직접 한번 걸어보세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이거 다 여러분 신라시대 이야기인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진흥왕 때 이야기죠. 여러분 백제는 근초고왕 때 가장 성했으니까 가장 흥했으니까 항상 흥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싶어? 기록을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역사서를 만든 거예요. 백제 시대에 여러분 근초고왕 때 역사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칠부 이 진흥왕 때도 가장 신라의 통일 그 사만 통일이 되기 전에 가장 크게 발전됐을 때가 진흥왕 때니까 이때 역사서를 만들고 싶고 관료전직 때가 노급이 폐지됐다. 이거는 저기 신문왕의 그 후대 이야기네요. 신문왕 이후에 그 뒤에 이야기네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 신라 후반기 정답이고 2차전의 순기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다. 이건 법흥왕 때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니까 자꾸 걸리네요. 관료전에 노급이 폐지됐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된 모습을 보였으니까 기존에 여러분 뭐예요? 이거 신문왕 때 이야기군요. 노급이 폐지됐대. 기존에 여러분 녹과읍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지역에 그 자기 신하들에게 녹과읍을 소위 말해서 수조권을 한 지역에 그 쌀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권리까지도 다 줬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의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근데 이를 여러분 폐지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한 정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모든 수조권까지 해가지고 다 줬는데 이거를 여러분 왕권이 강화된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 강화된 사만통일의 과정 속에서 정말 신하들의 세력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만통일이 이루어진 건데 이거를 억누르고 초반에 이제 난이 일어나고 하니까 기범돌의 난이라고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이 김음돌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를 계기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 일종의 월급만 준 거예요. 그 기존에 줬던 권한을 이렇게 좀 빼앗아가지고 월급만 준 게 바로 관료전인 겁니다. 이 하나의 신라의 역사가 사만통일 이후의 신라의 역사 그 전에 이야기도 있군요. 그 전에 이야기도 있고 사만통일 과정에서의 그 버프왕이 기초를 쌓고 진흥왕이 확대를 시키고 그 이후에 태종무열왕과 김범민 문무왕 김범민을 거쳐서 신문왕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까지 여기에 다 숨겨 있으니까 요 한 문제 이 불과 2점짜리 이 한 문제에 이 신라의 역사 사만통일의 역사가 그대로 다 담겨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이거 볼까요? 밑줄금 왕의 정책. 여러분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사만통일 남북국 시대 이 통일신라에 대해서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9번부터는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고려시대인 거예요. 고려시대를 넘었으면 고려시대에 하면 항상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태종 왕건에 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고려시대를 항상 여러분 고려시대 되게 어려워하는데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하면 항상 우리 역사 시간에 뭐부터 외웠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주 임명성 광인우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수부터 외웠죠.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고려시대 너무너무 헷갈렸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유산이 여러분 다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개성과 평양에.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유산 자체도 어려우니까 접촉면도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역사가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졌단 말이야. 근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역사 탐방을 다니면서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고려가 정말 쉬워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 왕의 연호를 외우는 순간 되게 쉬워졌어요. 태해정관 경성모 태해정과 경성모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인이 명신 그리고 뭐예요? 공우창공 그리고 열선숙 해목정 공우창공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네요.